네, 신한금융투자 안지원 PB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오래 기다리셨죠. 지난번에 네. 한번 보고 이제 두 번째 뵈서 너무나 이제 친숙한데, 네. 예, 여전히 탕수육 좋아하시죠, 그죠? 아, 네. 예. 지난번에 탕수육 사주신다는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탕수육 회동을 한번 하고 같이 방송을 한번 시작하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크래프톤 청약 흥행 실패 뭐 많은 얘기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시장 어떤 점 눈여겨 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아, 점인데요. 네. 또다시 중국에서 악재가 들려왔습니다. 예,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텐센트의 왕자 영용이라는 게임을 하루에 8시간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산업도 한 세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게임을 마약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거센 비판이 있었는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곧 승인 없이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거 정리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사실 존재하긴 했었거든요. 이것들이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좀 부동산 분야도 규제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사교육 시장 전면 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그렇죠. 한번 얻어 맞았는데 게임 업체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이런 네. 우려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게임은 저도 약간은 저희 애들도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기사 나오고 나서 그래 게임은 조금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혼날려나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네. 저희 집에서는 네. 저희 자녀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좀 그런 게 이제 이게 규제가 산업을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네. 그리고 과연 이 규제의 끝은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좀 없죠. 두렵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게임은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뭔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역행하는 것처럼 규제를 하니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네. 지난주에 한번 얻어맞은 이후에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 조치가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계속 확산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계속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동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블룸버그 소식 중에는 다음 타겟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거든요. 어디가 끝일지는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게임주들이 오늘 오전에 폭락을 하다가 오후에는 그 중국 관영 매체의 기사가 좀 삭제가 되면서 그래도 바닥 대비 조금 하락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텐센트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원래 1시간 30분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1시간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하고요. 휴일은 3시간이었는데 이걸 2시간으로 줄인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는 아예 이용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언급도 했고 매체에서 언급된 이 왕자 영유란 게임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텐센트가 장초에는 거의 10% 빠졌는데요. 마감은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고요. 네. 전 세계 게임주들 하락을 이끌었는데 일본의 우리 업체인 넥슨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계속 신저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6.5%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중국에서 저렇게 중국 내 게임을 이렇게 규제하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만한 그럴 기대는 해볼 수 없나요? 아, 그것도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게 중국 업체들 게임만 규제를 하는 이슈는 아니고 이게 게임 전체적인 규제이다 보니까 중국 게임이든 한국 게임이든 이 이용 시간 자체를 규제를 해버리면 둘 다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텐센트의 이제 공식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을 좀 규제를 했거든요. 성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실 과금의 주요 대상자는 이제 성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기업 가치 하락은 이렇게 10%나 하락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규제가 더 확대될 것이냐.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펄어비스 같은 오늘 게임 업체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10% 하락했고요. 펄어비스가 7% 하락, 넵튠 6% 하락.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국내에서 배틀그라운드 PC 버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오늘 3.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쪽 섹터는 잘 모르는데 그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네. 인간 그러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기에는 중국에서 그 판호를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펄어비스가 조금 이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주가가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악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열어준다고 해도 규제를 음. 해버리면 사실 도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펄어비스는 또 신작 출시가 또 지연된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에 오늘 또 한 대 더 맞은 꼴이죠. 아, 이거 중국 관련돼서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그 조금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 미국에서 상장하지 마,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여파가 퍼질지 이게 지금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연쇄 효과가 뭐가 있을지. 이게 지금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게임 같은 소프트한 영역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만약에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실물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가 네. 돼서 파장이 훨씬 커질 수 있고 또 부동산은 또 금융하고도 금융 시스템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설마 하고 있고 가더라도 일정 특정 기업이거나 영역이 크지는 않겠지, 약간 경고성이겠지라는 정도인데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도 부동산에 대해서 설마 강하게 건들지는 못하겠지. 지금 교육이나 게임처럼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기는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부동산 얘기가 나올까요? 자꾸 불안하게. 사실 뭐 이민들을 좀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요인이 그 사교육비랑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절대치로 높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참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오늘 게임 업체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뭐 또 우리 열매 팀장님이 또 섹터가 또 건설이시기도 네. 하니까 네. 뭐 지금 MC를 보고 하지만은 뭐 훌륭한 애널리스트이시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터졌던 일련의 사태 규제들이 그래도 약간 좀 찻잔 속 태풍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이제 약간의 로컬 이슈 같은데 만약에 부동산 쪽으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한다면은 중국 쪽 실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러면은 실제 뭐 한국이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 전보다는 더 훨씬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열매 팀장님 중국 부동산 시장도 조금 보시나요? 제가 지금 잠깐 머리를 넘기며 지금 마음을 가다듬었는데요. 이미 전혀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을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아니 사실 뭐 제가 초래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한국도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계속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중국도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시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니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한 지 수년째가 됐는데 양쪽 다 못 잡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정말 앞으로 중국이 강력한 규제를 한 방에 확 쳐서 지금 교육 산업 보시면 주가가 뭐 90몇 % 시가총액이 날아간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냐?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못 잡았냐라고 돌이켜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만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죽는다라는 얘기는 건설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GDP 성장률이 예상만큼 못 나올 수 있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고요.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면 당연히 양쪽 다 GDP 성장률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되죠. 네. 일자리 문제 생기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영향 있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한 번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는 있어요. 한국은 뭐 2%면 2%. 완만하게 우리의 목표는 지키되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삼각형으로 잡으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도 지금 금융 규제 계속 오래 했는데 못 잡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 기업에 경고를 하거나 어떤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기업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해도 연쇄적인 파급력이 일어나거나 경기 전체 충격을 줄 만한 그렇게는
가기 힘들겠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오래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열면 팀장님이 약간 이렇게 좀 도와주러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난처하게 질문을 훅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지금 안지원 PB 팀장님의 팬들이 지금 또 네. 저를 또 악성 댓글을 달까봐 제가 불안에 떨면서 지금 그럼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다시 네, 또 예,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올까요? 네, 예. 돌아오죠. 네. 본론으로. 오늘 또 네. 그 기다리던 크래프톤 청약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7.8대 1이 나왔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한 자릿수 경쟁률 아닌가요? 최근에 IPO 종목들 대비해서는 현격히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청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모주 청약도 몇백 대 1, 몇천 대 1 이런 경쟁률보다는 좀 현실적인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만큼 공모가도 좀 시장 상황에 맞게 너무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은 조금 비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HK 이노엔이 최근에 청약을 했었죠. 이때 청약 증거금이 29조 원 모였는데요. 오늘 크래프톤에는 5조 원이 모였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뭐 흥행 실패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몇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좀 고평가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좀 우상향할 때 상장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실적이 좀 피크아웃 우려가 생길 만한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증권 신고서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그 멀티플 88배를 받는 디즈니를 포함을 시켰고 38배인 워너뮤직 그룹도 이 밸류에이션 비교 그룹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비싸다는 좀 지적이 있고 나서 이 두 그룹을 없애고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 최종 멀티플은 44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좀 비싸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주당 공모가도 49만 원대면은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비싼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마찬가지일 텐데요. 박종현 박사님이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청약을 진행을 하셨죠. 네,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회사도 수요 예측에 들어갔긴 했지만 이제 네. 상당히 이제 소극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게 시총으로 보면은 밴드 상단으로 보면 거의 25조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게 현재 우리 1위 게임 업체 NC에 비하면은 비싸요. 근데 아직 뭐 지금 크래프톤이 지금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하나 원 게임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의 수익을 못 보여주는데 이렇게 비싼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그 수요차하기 전에 이게 액면 분할을 한번 했거든요. 원래 액면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해서 5배로 낮추긴 했는데 5분의 1로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한 주당 50만 원이니까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수요 예측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부분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 가격의 밴드의 상단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풀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만 해. 우린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막 몇백억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로 지르려고 하다가 야 이거 재수 없이 많이 배정되면 어떡해 싶어가지고 재수 씨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다 걸리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네. 좋게 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밴드에 심지어 어떤 기관들은 하단으로 집어넣은 데도 있고 해서 벌써부터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부터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고요. 아마 오늘 일반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청약 들어간 것도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22%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이제 상장하자마자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이제 락업이라는 걸 그렇죠.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호예수 기간이죠. 예, 보호예수 기간을 이제 많이 걸면 걸수록 우리가 그만큼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배정을 해줘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락업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뭐 1개월, 3개월, 6개월인가 있을 거예요. 최대 6개월까지 걸 수 있는데 요번에 거의 락업 건 기간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냥 당일날 팔고 나오겠다 락업 안 걸었는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도를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평가 논란 첫 번째 고평가 논란이 좀 흥행 실패의 요인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실적을 보면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정말 급증하긴 했습니다. 이 기고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21년도 1분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2%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0%대 감소를 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성과 기반 인센티브 비용이 전년도에는 20억 정도였는데 200억으로 확 늘어났고요. 물론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급여나 상여금 요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430억인데 543억으로 27%가량 급등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엔 65%였는데 이번에는 49%로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기고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일 때 확 음,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하면 경쟁력도 좋게 나왔을 테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는 뭐 신작 게임을 통해서 성장성을 보여줄 문제이겠죠. 세 번째는 오늘 중국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중국 로열티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죠. 게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해외 퍼블리싱을 맡은 업체가 텐센트거든요. 오늘 근데 직접적인 규제를 받아서 주가 하락이 컸던 점도 네. 좀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을 조금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댓글 창에도 지금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IPO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다가 네. 이제 제 기억에는 SK IET부터 해서 이게 따상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모주 시장이 따상이 아니라 따하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때. 네. 물론 이제 최근에 IET는 주가 쭉 올라와가지고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약간 이제 그러면 IPO 시장 끝물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그 청약을 했던 종목 중에 이 크래프톤 말고도 다른 한 종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업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마 원티드 랩 네. 걸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음. 예, 몇천 대 이렇게 천몇 대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IPO 시장이 꺾였다고 보긴 힘들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작년이나 이제 올해 초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냥 막 집어넣겠지만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선별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 동안에 저는 주로 채권 시장 위주로 보다가 이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오면서 이제 운영한 지가 그렇게 오래진 않았는데 열매 팀장님이 주시장 더 저보다 훨씬 오래 보였으니까 네. 자꾸 의존하게 되네요. 네. 그 통상 네.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주시장이 좋을 때는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유상증자든 아니면 네, 신규 IPO. IPO든. 근데 올해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역대 IPO 물량인 그렇죠. 것 같은데 혹시 과거에 이랬었을 때 시장은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기억나실까요? 글쎄요. 제가 뭐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라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뭐 경험적으로는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네. 자료로 보면은 항상 이 IPO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특히나 지금은 단기간에 한 1개월 만에 지금 굉장히 집중돼 있는 시즌이라서 이거는 거의 유례없는 그렇죠. 최근 한 달 7월 말 8월 네. 초는 정말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네. 많았으니까요. 대단한 위크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게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네.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이 호황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상장하면은 코스피는 이제 뭐 3천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합쳐서 뭐 3천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물량이 대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대여 계획돼 있는 거는 거의 대형 IPO들은 거의 다 나온 예, 거죠. 카카오페이랑 거기까지 LG 나오게 에너지 솔루션, 뭐 롯데렌탈 뭐 이 정도 그 정도 나오면은 뭐 올해 얘기했던 큰 건들은 거의 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IPO 시장이 이제 끝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이제 IPO 청약 들어가면 뭐 따상 네. 내지는 돈 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지난 얘기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정말로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난번에 우리 안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뭐 진짜 다트 들어가가지고 기업 실적도 한번 보고 숫자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가이드를 많이 해주실 거죠? 나침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크래프톤은 8월 10일에 코스피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네. 뭐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반대로 해외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상장하면은 괜찮을 거다.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장 이후에는 또 코스피 어쩌면은 뭐 따까지 간다면 현대차 시총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까지 안 가도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안지선 연구원 추정 결과에 따르면 9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패시브 매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편입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매수를 하는 ETF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근데 저는 항상 이 지수 편입 이슈 가지고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네. 누구한테 추천하기도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리밸런싱 뭐 기준일
그리고 뭐 리밸런싱 1 언제 내가 샀다가 언제 팔아야겠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데 실제로 그 사이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또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시장 이슈건 이 종목 이슈건 간에. 그래서 참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편입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이러면은 그 상황을 뭐 누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업종을 한번 보면요. 올랐던 업종, 떨어졌던 업종 전부 다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6,6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나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러면서 코스피만 0.4% 정도 올랐고요. 순매수했던 1위 업종이 전기전자. 여기에 7,400억 외국인이 순매수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8만 전자가 다시 됐죠. 네,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2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6% 올랐고 하이닉스 3.5% 올랐는데 둘 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업종 하락률 1위는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무려 3.9%나 하락을 했는데요. 포스코가 5% 빠졌고 현대제철이 4.7%나 빠졌습니다. 그간에 많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 쪽만 빠진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조선 해운 쪽도 같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약간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특히나 이쪽 분야에서 좀 더 부담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고 특히 이제 운임료 같은 경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아직은 하지만 이제 2분기 넘어가면은 이제 꺾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이제 철강도 관련된 섹터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떻게 철강의 그 자체적인 이슈로 봐야 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해운업종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서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묶어서 본다면은 뭐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미국 금리가 좀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해운 운임은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또 HMM 같은 경우에는 노조 파업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피크아웃 우려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역시 게임주들이 속한 디지털 컨텐츠가 컸습니다. 네, 여기에 위메이드랑 펄어비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메이드는 뭐 10% 빠졌지만 장중에는 뭐 15%나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SM 같은 경우도 오늘 관련 그 계열사들 주가까지 다 같이 올랐습니다. 기존엔 카카오엔터가 이 SM 지분 인수전에 뛰어든다라고 했는데 CJ까지 예, 경합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SM은 인수 기대감 때문에 최근 한 2개월 동안 한 2배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오른 상황이고요. 자회사 부진이 그간에 좀 리스크였는데 카카오엔터와 CJ ENM 누가 되든 간에 기존 사업과의 좀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엔터는 이제 멜론을 흡수합병하면서 음악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SM과의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베스트 증권의 안진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SM 시총은 하이브의 10분의 1 수준이다.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한 2.5조에서 4조 원 정도 됨을 감안을 할 때 지금부터도 최소한 상승 여력이 한 60% 이상은 있다. 최대 뭐 100%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2개월 동안 이미 2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2배가 더 간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유업 최근에 이제 좀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슈가 좀 큽니다. 아니 이게 사모펀드에 팔리지 않았나요? 네, 팔린다고 계약 네. 체결은 했는데 아직 네. 돈이 오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임시주총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 대주주일가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수 측인 한행컴퍼니는 이제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쪽은 여전히 살려고 하는데 네, 팔려고 하는 쪽이 지금 협조를 안 해준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주가가 그 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한 42만 원 정도였는데 물론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한 80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계약 체결했던 그 인수 가격은 주당 한 82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 근처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대주주로서 이게 팔기 좀 아까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철회가 되나요? 철회가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이거 너무 네. 상도에 어긋나는 거 계약 아닌가요? 조건이 있을 거고 철회하려면 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행컴퍼니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
입금은 오고 가지 않아서 뭐 10% 물어내고 이런 거에 명목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일정 금액은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철회를 한다면. 그리고 인수를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의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캐피터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모집해놓고 아직 그 LP라고 하죠.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돈은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각을 계약 체결해놓고 돈 받을 때 되면 캐피터콜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펀드가 쏴주는 구조인데 요것들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일정이 모두 어그러져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좀 오너 리스크가 다시 재발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리점 갑질 논란 그리고 이제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과장 홍보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경영권 매각으로 다시 또 한번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제가 주가 흐름은 안 봤는데 매각 결정이 된 다음에 주가가 빠르게 올랐었겠죠? 그렇죠. 많이 그랬다가 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주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겠죠? 네, 지금 그러면 이거 투자자들에게도 기만하는 행위로 그렇죠. 보일 수 있을 투자자들 텐데.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뭐 손실 배상 뭐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만약에 향후 매각 일정을 이렇게 대주주일가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한다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벌점과 함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댓글창에서 우리 안 팀장님 워낙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니까 네. 네. 땀 프로그램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머.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여기서 잘하고 아니 계시는데 됩니다.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 네. 와서 많이 들으시죠. 네. 일로 친구들을 데리고 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연합 인포맥스를 매일 보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미국 금리가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오건영 부부장님의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금리 하락 배경 첫 번째는 연준의 스탠딩 레포 도입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연준이 장기 국채를 담보로 단기 자금을 상시적으로 빌려주는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필요할 때 국채를 매도하기보다는 이 스탠딩 레포 창구를 통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국채 매수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미국 채무한도 이슈가 7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채무한도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제 국채 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가 한도 조정에 나서기 전까지는 기존의 현금 잔고를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국채 발행이 줄어드니까 국채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하락한 이슈. 그래서 좀 오늘의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하락은 좀 수급 영향이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탠딩 레포 관련해서는 어제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네. 해주셨지만 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어. 자료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네. 제가 발표한 내용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제가 또 어쨌든 채권 시장을 오래 봐왔던 채권 사람으로서 박사님이신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주식도 열심히 공부를 네. 하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미국 금리 하락하는 거 수급 이슈가 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채권 시장 오래 봐왔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수급에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부분 채권 시장의 큰 그림은 펀더멘탈을 더 많이 반영하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이 사실 눈에 띄게 많이 좀 꺾이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2, 4분기 GDP 데이터도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데이터 사실 볼 때는 ISM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그 두 개만 봐도 웬만한 미국 경제 현상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제조업 지표가 이미 꺾였고요. 서비스업 지표가 지금 내일인가 아마 이번 주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예상보다 조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채 금리의 하락세는 이른바 피크아웃을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는 거냐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워낙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가 생길 거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쏠림이 채권 시장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좀 금리가 빠르게 빠지고 있고요. 뭐 이제 지난주까지도 저는 이제 계속 목요일 날 우리 갓동원 본부장님과 계속 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일단은 제 뷰는 골디락스 정도로 봐야지 다시 여기서 뭐 침체 오고 뭐 디플레이션 요건 또 너무 과한 그래서 좀 약간 균형을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 급격한 변화를 한번 봤잖아요. 네, 작년 네. 이맘때만 생각해봐도요. 사실 작년 상반기가 최악이었죠. 그렇죠. 작년 2분기,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네, 3월, 4월 4월이 정말 최악이었어서 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증시도 보고 작년 네. 3월이 증시 저점, 그렇죠. 네, 멸망할 것 같은 거 보고 돈 풀고 하반기에 또 급격하게 다시 회복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지표가 올해 1분기가 또 작년 대비해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또 모두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러다가 2분기에 어떤 이게 월별 단위 숫자들이 피크아웃 우려가 갑자기 생긴 게 1분기에 너무 셌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 오혹하다가 이게 약간씩 이제 이 좀 숫자를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하반기에는 작년에 회복 속도가 또 빨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올라갔던 기저 효과를 생각하면 요거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 숫자를 맞춰가다 보면 아마도 올해 3분기, 4분기 가면 YOY 증가율 같은 숫자들은 당연히 맞아요.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빤히 알고 있어도 절대값 숫자가 알고 있는 건데도 맞아요. 10%였다가 6%, 5%, 3% 하면 알고 있던 건데도 나빠지는 거 아니야? 왠지 이런 기분이 들고 네네. 기저가 낮았다가 10% 가면은 아니 기저가 낮았잖아. 알고 있던 건데도 우와 10%야. 약간 이런 그쵸. 게 참 투자 시장에서 재미있는 저 사실 어저께 것 제조업 같아요. 지수도 50.9포인트로 기억을 하는데 네. 50 이상이면 그래도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뭐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꺾였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니까 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약간 조금씩 이게 좀 줄어들면 네. 네. 아유, 네, 저희가 저 말 좀 너무 더해가지고 나침판님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더 죄송합니다. 말씀 사회자가 주세요. 마이크 전세 냈대.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금리가 빠졌는데 오히려 금융주들은 올랐어요. 네, 저는 좀 금융주도 하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사주 매입 움직임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닌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 회장이 자사주 5,000주를 매입을 했고요. 2018년에 회장 취임 이후에 14차례에 걸쳐서 자사주 7만 주까지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뭐 PBR 기준으로는 지금 국내 금융사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뭐 KB금융 0.47, 신한지주 0.46, 우리금융은 0.34 막 이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55배, 중국도 0.82배, 유럽도 0.71배.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PBR이 낮은 것만 보고 싸다라고 인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주주 환원율이 좀 낮아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이 한 25%에서 뭐 올해 목표로 30%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미국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100%까지 나오고요. 다른 뭐 대만 같은 곳도 한 60%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좀 부족해서 이 PBR이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미국의 주주 환원은 정말 부럽습니다.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기 순이익 번 거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통해서 주주한테 돌려줄 거냐 요 비율인데 그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의 그 사설을 봤는데 그 맥도날드는 주주 환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해서 자본이 아예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PER이 한 26배 정도인데 PBR이 30배를 넘습니다. 보통 이제 PER이 1배 근처고 PER이 10배 근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식인데 PBR이 훨씬 높은 거는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자본이 줄어들어 가지고 PBR이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이 PBR 저 PBR에서 벗어나려면 좀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좀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나왔던 뉴스인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들의 이제 분기 배당 횟수, 뭐 배당 횟수 이런 걸 좀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점점 확대가 되면은 지금 박스권에 갇힌 은행주 주가도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가 낮은 배당 성향이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은 배당 성향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혹시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배당 기억하실까요? 성향은 지금 한 20%대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 성향만 볼 게 아니라 주주 환원율을 봐야 되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배당을 직접 주는 것도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똑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합산한 자본 환원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100%, 뭐 대만, 홍콩 60%대 80%, 다른 낮은 곳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국내는 좀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주주 환원율 빨리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해야 될 것 근데 같다는 이게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하던 시기에는 배당을 높이지 않아도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었던 게 이제 배당 대신에 투자를 더 확대해서 성장을 높이는 것도 좋다 해서 네. 우리 시장이 더 좋았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배당을 하지도 않고 현금이 쌓이면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ROE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은 늘려가려는 움직임은 네, 사실 좀 보이고 있는 것 은행들은 같아요. 네. 배당 주주환원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건전성 우려 때문에 당국에서 그쵸. 계속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금융당국의 걱정을 덜어줘야지 주주환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네. 아유, 오늘 우리 나침판님의 시간을 저희가 너무 잡아먹은 것 그러게요. 같아가지고 큰일 났다. 괜히 죄송하네. 나중에 그 악플 한 100개 달릴 거 각오하고 그래도 나침반님 덕분에 오래 뵐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